근데 이 해병대를 가면서부터 저는 이 책이 완전 나의 아저씨로 변한다는 생각을 그때 완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부터는 채부심 북스라는 그런 코너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또 요약을 좀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아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좀 감명 깊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결국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읽으면서 뭐 눈물 몇 번 뽑았던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거는 바로 여기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은 2020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도 만들었었더라고요. 근데 영화 예고편이 뭐 제가 좋아하는 소위 그런 어벤져스류 영화 예고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지는 않았는데 뭐 되게 그런 잔잔한 드라마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감명을 줬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거는 한국의 드라마하고 가장 유사성이 있는 거를 좀 꼽아보자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그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제 또래 지인들은 그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본인을 이성균에 빙의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아이유 같은 그런 후배들을 케어해주는 훌륭한 그런 부장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때 저 자신을 스스로 되게 아이유의 빙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돈이 없어가지고 커피 믹스 두세 개씩 그 타서 먹는 부분이 되게 빈곤을 고증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과거 옛날에 그렇게 먹었었기 때문에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약간 나의 아저씨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분은 아마도 이 책을 비슷하게 굉장히 재밌게 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힐빌리의 노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책 제목인 힐빌리부터 알아봐야 될 건데요. 이 힐빌리라는 거는 미국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그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있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골짜기에 사는 그 산골짜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소위 부르는 그런 미국식 은어입니다. 그래서 힐빌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는 뭐 할모 할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부르는데 그래서 용어도 좀 다르고 사투리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미국 북동부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거든요.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사실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요약을 하자면은 이 에팔레치아 산맥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러스트벨트 그 예전에 뭐 제철이나 자동차 이런 디트로이트나 이런 공장들이 있었던 지역들이 지금은 좀 쇠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미국에서 좀 각광받는 그런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들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 백인 노동자 계층들을 힐빌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그 저소득 백인 노동자 계층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 계층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가정 불화, 부모 간의 다툼과 폭행, 그리고 마약,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제이드 벤스 엄마도 남편이 거의 한 7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의 진짜 생물학적 아빠랑 사회적인 아빠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갈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인공이 어렸을 때 이렇게 힘겹게 생활에 나가면서 겨우겨우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막 등장하는데 저자가 어린 시절일 때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살잖아요. 가난한 동네에 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조금 받고 싶어가지고 어떤 미들타운에 있는 백화점을 갔는데 그 백화점에서 장난감 가게에 갔다가 장난감을 너무 막 갖고 노니까 점원이 마뜩하게 보거든요. 그거를 사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점원이 그 아이한테 혼내면서 쫓아버려요, 주인공을. 그래서 얘가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엄청나게 울고 있었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거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막 총 들고 다니고 이런 거친 그 산골짜기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손자가 울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이 손자 울렸냐 그래가지고 그 점원이 울렸다 그러니까 그 장난감 이 장난감 이거야 이러면서 그 장난감 막 던져가지고 그 온
그 매장을 깽판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되게 태연하게 그 다음 쇼핑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게를 거의 반파시켜 놓고 굉장히 태연하게 다음 가게로 이렇게 쇼핑하러 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힐빌리 산골짜기 문화 사람들이 얼마나 좀 거칠게 살았는지를 좀 묘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그 1970년대, 80년대에 약간의 호황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러스트벨트가 지금은 몰락한 산업이지만 그 당시엔 좀 괜찮았거든요. 당시에는 암코라고 하는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여기랑 가와사키 제철이 합병이 돼가지고 AK 제철이라는 게 되는데, 마을에 정말 거대한 제철소가 있으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마치 포항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이 되면서 산골짜기에 있는 이 힐빌리 사람들이 미들타운으로 내려오게 되고, 미들타운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소위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 될 뻔한 그런 스토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면 이 책이 그만큼 잘 안 팔렸겠죠? 근데 그렇게 잘 될 뻔했지만 종국엔 어떻게 됐냐면 AK 스틸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산업이 바뀌고 쇠퇴하고 이렇게 되면서 종국에는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가정폭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할머니와 엄마와의 갈등, 아빠는 이미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누나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형제자매 세대 간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들 세대가 잭슨이라는 건 되게 산골짜기 마을인데, 미들타운은 오하이오에 있는 어떤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의 마을이었는데, 그 오하이오에 있는 나름 백인 중상류층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 코드 차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내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는 여러 미국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 계층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고소득 중산층 이상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격차가 어떤 문화 코드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잭슨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유명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는 산에서는 닭을 잡을 때 그냥 닭 모가지를 따는데요. 저도 제주도에서 닭을 잡을 때 옆집 삼촌이 그냥 닭 모가지를 잘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기 굉장히 오하이오에 있는 아주 세련된 어떤 백인 아줌마가 옆집에서 그 닭 모가지를 자르는 거를 라이브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문화적인 차이와 코드로 인해 가지고 잘 융합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책을 통해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은 J.D. 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책의 저자는 그래도 엄마가 조금 똑똑했던 것 같은데 엄마 머리를 좀 닮았다고 하고, 엄마가 굉장히 창의성이 있었던 사람이라 하거든요. 나중에는 뭐 헤로인까지 하고 마약에 완전 절어서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은, 결국은 남편 문제라든가 삶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엄마는 그렇게 됐지만, 이 친구는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4년생인데 초등학교를 가서 그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게 되거든요. 숫자 30을 산수를 써가지고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은 29 더하기 2는 30입니다. 28 더하기 2는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J.D. 벤스는 뭐라고 하냐면 50 빼기 20은 30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맞춘 친구들 다 사탕 한 개씩 주는데 얘한테는 2개를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10 곱하기 3은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J.D. 벤스는 그 10 곱하기 3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멀티플을.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왜 계열을 하고 있나? 원래 초등 1학년은 곱하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 곱하기 얘기를 하니까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좀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굉장히 분해서, 왜냐면 그 친구는 사탕 3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서 2개를 받았는데 3개를 가져간 아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분해가지고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에게 이 분에 찬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막 쏟아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벤스에게 수학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수학을 막 가르쳐주고 밤새 곱하기와 나누기까지 알려주게 되면서 이제 나누기를 배웠으니까 더 세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막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자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책도 이제 엄청나게 잘 썼는데, 글쓰기에 재능이 있고 수학에도 남다른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과학에도 관심 많고, 그래서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안에서 공부를 그래도 줄곧 잘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주립대가 성적이 제일 좋은 건 아실 건데 오하이오 주립대를 가게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를 입학할 성적을 갖게 되고 시험을 봤는데 사트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손쉽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하이오 주립대를 가고 난 다음에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그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사방팔방 알아보다가 결국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해병대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해병대를 가는데 해병대 기간은 무려 4년이었는데 근데 이 해병대를 가면서부터 저는 이 책이 완전 나의 아저씨로 변한다는 생각을 그때 완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벤스가 해병대를 간 이후부터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정말 책이 진정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병대에서는 들어온 신병들을 다 무지랭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유아 상태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부터 끝까지 알려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제이디 벤스는 힐빌리에 살면서 어떤 소위 미국인에게 요구되는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받아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수표 쓰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기관 저축 통장 계좌 만드는 거 그리고 금융 관련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해병대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해병대에서 나중에 책에서는 벤스가 해병대를 제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라크 전까지 참전하고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 제대하는 과정에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차를 사게 되는데 그때는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덜컥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해병대 상사가 나타나서 지금 너 무슨 대출 받는 거냐 하니까 뭐 이런 대출 받는 거다 금리가 21%다 얘기하니까 세상에 21% 금리를 받는 바보가 어딨냐 해병대는 신용조합이 있어서 그거를 쓰면은 반도 안 되는 그런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얘기하니까 벤스가 충격을 받게 되죠. 아니 대출을 비교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일단 한번 충격받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신용조합이 있는 걸 알려준 해병대 상사에게 굉장히 리스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수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융교육도 그 안에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배우게 되는데 벤스가 5km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달리기를 하고 나서도 숨이 좀 안 차게 됩니다. 그랬더니 해병 교관이 달리기를 했는데도 숨이 안 차는 거는 네가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벤스를 또 몇 바퀴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토 나올 정도로 그 기진맥진해지고 나니까 그때 그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이렇게 달리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가 최선을 다한 상태라는 어떤 계측이 가능한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가 노력을 해야지 이런 말을 요즘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어느 정도 레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벤스는 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에서 그런 노력을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해병대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마치 아이유가 노모를 봉양하는데 돈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무심하게 이성균이 던져주는 그런 멘트가 있었던 그 부분이 여기서 완전히 오버랩이 되는데 그렇게 그는 점점 어른이 돼가지고 이 해병대를 제대하고 나서 오하이오 주립대를 가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뭐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그런 멘토를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 이 친구는 그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하고 결국 예일 대학교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가게 되고 그 엘사트를 봐서 법학전문대학교를 가서 정말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브레인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예일은 굉장히 고소득 고학력 소위 사회 엘리트층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는데 본인은 힐빌리 출신이고 엄마가 마약했고 남편이 7번 바뀌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폭력 전과했고 거의 할머니는 어렸을 때 거의 누구 한 명을 총으로 거의 쏴 죽일 뻔했고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를 그 사회 고학력층이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게 되고 어떻게 그런 집이 미국에 존재하냐 그리고 그런 집에서 어떻게 이 학교를 왔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문화적 코드가 다르다는 거를 예일에 가고 그리고 나중에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면서 더더욱더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책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도 뭐냐면은 결국 미국 사회가 여러 층위가 나눠져 있고 그런 층위마다 각각 계층이 공유하는 그런 코드와 문화적인 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름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와 다른 계층의 삶에 대해서는 미국인 전체적으로 이해도와
공감대가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들을 책에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본인은 어떻게 보면 결국 맨 자기 말에 따르면 맨 밑바닥 계층에서 가장 최상위 층까지 자수성가형으로 올라간 그런 계층이다 보니까 요 매 단계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다른 문화적 코드로 인해서 책에서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떨 땐 좀 웃기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짠하기도 하게 되는데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이 그렇다고 뭐 무조건 해피엔딩이냐? 그게 아니고 저자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과 그런 보육 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 잘 때 약간 소위 가위 눌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강아지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그런 망령에 사로잡히면서 그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 본인은 예일에서 그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와 함께 결혼해서 둘 다 법조인으로 살고 자녀도 낳고 되게 정말 미국의 고소득 엘리트 가정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면들이 있다고 이제 스스로 막 적고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나중에 마약 증세가 더 심해져가지고 뭐 코카인 레벨이 아니라 헤로인에 손대게 되면서 정말 엄청난 마약 중독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인데 미국 애팔레치아 산맥에 있는 그 남부부터 북부까지 쭉 이뤄진 그 산맥에 있는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이 왜 과거에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다가 중간에 소위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극이 있는 사람들은 오바마라는 걸출한 미국 대통령이 등장을 했지만 오바마에 대한 엄청난 음모론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을 사람 전체들이 굉장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나 세련되게 미국 언어를 이제 미국 말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제다이식 화법을 써가지고 말을 잘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왜 광범위하게 막 방만하게 퍼졌는지 이런 것들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근데 그런 러스트벨트 지역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을 케어하게 된 거는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결국 미국 공화당에서 특히 트럼프가 그들을 케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찍제 연준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공장 몇 개를 폐쇄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그거를 막아서게 되죠. 이걸 폐쇄하게 되면은 너는 엄청난 법인세 때려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을 챙겨주게 되는 그런 면모가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저소득 백인 노동자 계층들이 왜 공화당과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은 17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8년 미국 대선 이후에 굉장히 바이럴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면 당시에 전부 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된 그 상당한 기저에 미국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의 그 심리를 잘 읽고 그들을 대변했던 것이 여기에 나오게 됐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다시 경합할 예정인데 바이든 정책들을 보면은 미국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을 케어한다고 하는 정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별로 없고 결국은 트럼프가 일각에서는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 안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도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랑 조금 더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의 정치 씬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힐빌리들은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의 90년대생 이상들이 그러니까 90년대생 이하의 그 젊은 세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아마 책을 읽으시면 약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의 조부모 혹은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으로 멘토도 없고 그리고 어른도 어느 순간 한국에서 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계속 그를 성장하게 했던 거는 해병대에서도 그랬지만 예일에 가서도 엄청난 멘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 멘토의 말을 듣고 사회적인 자본 그 조언들을 들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그 90년대 이상생들은 멘토가 없는 세대들이나 아니면은 좋은 대학을 가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의 선배들로부터 받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책에서 그런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계층들에게
뭔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어른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힐빌리라고 한다면은 한국도 이제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미국적인 그런 소재로 쓰여진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읽었을 때도 그 어떤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데서 책이 굉장히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책 코너에서도 거의 뭐 탑10 안에 꼽힐 정도로 책이 정말 가장 많이 팔려서 저도 이 책을 지금 읽은 것이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혹시 안 읽은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뭐 잘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책의 재미는 본인이 직접 읽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부터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이 쭈르륵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부동산 채널이니까 부동산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은 그 에팔레치아 산맥 소위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냐면은 거기에 주택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거의 밑줄 치면서 읽었는데 저자가 묘사하길 조지 부시 시절에 홈 오너십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오너십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집을 사게 하라는 그런 정책들을 썼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써서 자가 점유율을 올리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썼었는데 당시 미국에 있는 러스트벨트가 쇠락 기간이었는데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썼기 때문에 그때 그나마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중산층이 되려고 했었던 그런 가구조차도 고가의 고점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고 결국 대출 90%를 갚아가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은 빠지고 이런 언더워터 주택들을 갖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에팔레치아 산맥에 있는 그런 백인 노동자들이 가난해지는 과정을 이 책에서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난해지는 과정은 그 도시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냥 일자리가 계속 될 것 같고 뭔가 성장도 계속 될 것 같아가지고 집 사라 그러니까 집 샀는데 사고 났더니 더 공공해지는 이런 형태가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택을 무조건 매수만 하라는 이런 정책을 정말 천진난만하게 쓰기보다는 산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보면서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반면교사 할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더 재밌게 읽혔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채부신 북스 코너로 힐빌리의 노래를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코너는 뭐 책에 대한 그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둘러싼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좀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했었던 그런 분석왕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책 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뭐 책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코너로 키우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런 말해서 좀 스스로 좀 그렇긴 하지만 책의 홍보를 원하시는 그런 서점 관계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그냥 기탄 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그렇게 추천받고 책 읽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좀 잘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연락 이제 스스럼 없이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첫 번째 영상이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